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남학생이 김밥과 함께 길바닥에 내팽겨쳐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취객을 향해 소리치는 남학생의 교복은 낡았고 가방은 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길에 뒹구는 김밥 두 줄을 주워 취객에게 건네듯 던졌고 주머니에서 전 재산이었던 4,000원을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 가진 게 4,000원뿐이네요, 할머니. 남학생은 멋쩍게 웃으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평범한 공립고등학교 앞에 검은색 벤츠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제 김밥 파는 할머니에게 4,000원을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벤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에 작은 김밥 노점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행색은 초라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김밥을 사들고 갔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할머니는 노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노점 앞에 서서 김밥 가격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줄에 2,000원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하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고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점 위에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한 줄에 2,000원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발 그냥 가달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자가 노점 앞으로 다가서며 김밥이 담긴 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통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통을 감싸 안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통과 함께 할머니가 그대로 바닥에 내팽겨쳐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학생은 남자를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학생의 교복은 낡았고 가방은 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학생증에는 살짝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강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학생을 노려봤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어진 김밥통에서 김밥 두 줄을 잡아 남자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 김밥 가지고 그냥 가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남자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남자가 가는 것을 확인한 민우는 다시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식당 일하시는데요. 손님들이 함부로 대하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할머니도 그러실 것 같아서요.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생각하며 남을 도울 줄 아는 아이라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마음씨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김밥값 4,000원이요. 까진 게 4,000원 뿐이네요. 민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는 노점 위에 4,000원을 올려놓고 멀리 뛰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뭉클한 마음으로 민우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노점으로 몸을 돌렸을 때 바닥에 떨어진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학생증을 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이름 옆에는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증에 적힌 생년월일.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짜였습니다. 25년 전 할머니의 딸이 미국에서 나왔던 손자의 생일과 정확히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학생증을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노점을 정리하며 계속 학생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25년 전의 사진들과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엽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날짜가 민우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딸 부부가 생후 6개월 된 손자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큰 교통사고가 났고 딸과 사위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손자는 중태에 빠진 채 응급실로 실려갔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며칠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살아났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생일을 가진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학생증을 돌려주고 그 아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아침 등교 시간, 평범한 공립고등학교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유리창이 짙게 썬팅된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민우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남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물건을 건네받았습니다. 뒤이어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증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우는 거절하고 서둘러 학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야, 강민우. 너 진짜 재벌이랑 아는 사이야? 돈 엄청 줬다던데? 왜 안 받았어? 민우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제 저녁 김밥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저녁 몇 시간만 일해도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어제 그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그 할머니 부자인 것 같은데 왜 길에서 김밥을 팔고 계셨지? 민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의 거대한 응접실에서 박순덕 회장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노점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는 사실 순덕푸드의 회장이었습니다. 박순덕 회장은 마음이 힘들 때면 자신의 첫 시작이었던 김밥 노점을 열어 김밥을 팔곤 했습니다. 어제 저녁 오랜만에 노점을 펼친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순덕은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을 거절하는 학생이라니. 순덕은 비서에게 민우에 대해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실장이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강민우 19세,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어머니 강혜숙 씨는 현재 중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고 계십니다. 순덕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은 다니지 못하고 저녁에는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순덕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바르게 자란 아이. 자신을 도와주고도 보상을 거절한 아이. 그리고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더 건넸습니다. 어머니 강혜숙 씨의 과거 직장 기록입니다. 25년 전 순덕푸드 산하중식당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이라고?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혜숙 씨는 25년 전 같은 날 회장님 따님과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고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함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덕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5년 전 그날, 딸과 사위가 사망하고 손자만 살아남았던 그날, 같은 병원에 또 다른 6개월 아기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년 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에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강민우는? 강혜숙 씨가 몇 년 후 다시 임신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응급실, 2명의 생후 6개월 아기, 그리고 뒤바뀐 신원. 설마 그럴 리가.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주게. 25년 전 병원 기록을 모두 찾아보고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기억,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딸과 사위의 사망 소식,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작은 손자. 순덕은 그때 손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붓고 상처투성이었고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쯤 되어서야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혼란스러운 응급실에서 아이들이 뒤바뀌었다면? 순덕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순덕은 손자 재현과 민우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조용히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봉인된 봉투를 가지고 왔을 때 순덕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라 25년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순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보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재영과 박순덕 사이의 유전자 일치율은 0%였습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손자라고 믿었던 아이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을 모두 찾아오게. 당일 응급실에 있었던 모든 환자 기록, 의료진 명단,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비서실장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병원 기록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시 응급실 담당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늙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큰 교통사고가 2건이나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응급실이 아수라장이었죠. 비서실장의 2명의 아기에 대해 기억하냐는 질문에 여성이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둘 다 생후 6개월 정도였고 비슷한 시간에 들어왔어요. 한 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한 명은 엄마가 의식불명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들의 이름표가 뒤바뀐 것 같았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두가 퇴원 후였고 병원에서 입막음을 했거든요. 저도 겁이 나서 모른 척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현은 해숙의 친아들이고 순덕의 진짜 손자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혜숙 씨가 키우던 아이, 즉 회장님의 진짜 손자님은 사고 후유증으로 1년 후 사망하신 것이 맞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아이를 정성껏 돌봤지만 그 아이는 1년 후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아이가 순덕의 진짜 손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해숙의 진짜 아들 재현은 순덕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현에게는 말하지 말게.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해. 그날 밤 순덕은 재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재현이 전화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내일 클럽에서 보자. 내가 다 쏜다. 순덕은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아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손자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할머니를 무시하고 회사만 넘기라고 압박하고 방탕한 생활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피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순덕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다시 김밥 노점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고 민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노점 앞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덕은 예전처럼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8시쯤 익숙한 얼굴이 노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치킨집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민우야. 순덕이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다시 장사하세요? 그럼 할머니 이게 좋아서. 어서 와, 김밥 먹고 가. 순덕은 따뜻한 김밥을 싸서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학교에 찾아오신 분들이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거. 할머니가 부탁한 거야. 학생증 돌려주려고. 혹시 기분 나빴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순덕은 옛날 김밥 장사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하다가 민우가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민우가 떠난 후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정직한 아이.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 손자가 살아있었다면 민우처럼 자랐을까요? 한편 한남동 저택에서는 재현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양주병들이 널려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야, 이재현. 너네 할머니 진짜 부자지?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곧 다 내 거야. 재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길거리에서 김밥 판다면서? 아, 그거 늙어서 정신 나간 거지 뭐. 신경 꺼. 재현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할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유산 문제도 있고. 걱정 마. 법적으로 난 유일한 상속자야. 할머니가 뭐라 해도 회사는 내 거라고. 재현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상속자라고 믿고 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 날 순덕은 비서실장에게 재현의 일상을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재현의 방탕한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클럽을 전전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회사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 순덕은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동안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주어서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요? 순덕은 재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재현이 외출하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순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얘기 좀 하자고 하자 재현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 있어요. 나중에 해요. 안 돼. 지금 해야 해.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요? 제 인생인데
제가 알아서 살면 안 돼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회사를 넘기라고만 하는구나. 할머니가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재현의 말에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시다. 회사는 어차피 나 말고 누구 줄 사람도 없잖아요. 재현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이 재현을 불렀지만 재현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2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손자.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는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민우는 엄마와 함께 좁은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현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재현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순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려고 해. 재현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하지만 이 소식은 곧 재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사를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니. 재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손자 노릇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를 안 준다고? 말이 돼? 재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조사해줘. 요즘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약점이 뭔지. 탐정은 일주일 동안 순덕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덕이 자주 김밥 노점을 열고 강민우라는 학생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재현은 탐정이 건넨 강민우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이 애한테 재산을 물려주려는 건 아닐까? 재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탐정에게 민우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유전자 검사를 하셨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대체 왜? 탐정이 결과가 담긴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과 순덕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 서류를 들고 있는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은 더 깊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의 진실.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순덕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도 없다는 뜻일까?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재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유언장을 바꾸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일까?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회사를 줄 수 없다는 건가? 재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5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회사도 재산도 지위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없애야 해. 뭐라고요? 탐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치매나 뭐 그런 거. 재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후견인이 되고 회사 경영권도 내가 가져올 수 있어. 하지만 회장님은 정정하십니다. 치매라고 증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방법은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 재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덕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회사 임원들에게 할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고 다니신대요. 대기업 회장이 이상한 학생한테 집착하신다던데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재현의 계획대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재빨리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재현은 순덕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순덕이 동의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강제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은 개인 요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셔오면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줘. 밖과 연락 못하게 하고. 일주일 후 재현은 순덕을 저택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재현이 소파에 앉으며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탁자에 놓인 차를 마셨습니다. 유전자 검사하신 거 알아요. 재현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다 알아봤어요. 재현이 일어서서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그래서 회사를 안 주려는 거죠? 재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25년 동안 손자라고 키워놓고 이제 와서 피가 안 섞였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재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아, 할머니는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준비 안 됐다고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데요? 25년 동안 할머니 손자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하라고요? 회사는 장난감이 아니야.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그런데 넌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밤 놀러 다니기만 하잖니. 순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저 놀기 좋아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제 나이 때 다들 그러잖아요. 너는 그냥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야. 순덕푸드의 후계자라고. 후계자요? 피도 안 섞인 제가 무슨 후계자예요? 재현이 비웃었습니다. 피가 다가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친손자처럼 키웠어. 그런데 이제 버리시잖아요. 재현의 말에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런데 할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길거리에서 김밥 팔고 이상한 애한테 집착하고. 혹시 치매 아니세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순덕은 놀란 눈으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몽롱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순덕이 조금 전 마신 차에는 재현이 타놓은 수면제가 녹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는 순덕을 보며 재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재현은 미리 불러둔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순덕을 차에 태웠습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순덕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회사는 잘 돌볼게요. 재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덕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25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은 손자에게 배신당하고 요양원에 갇히는 걸까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우는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한남동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직원이 돈을 가지러 간 사이 민우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의식이 몽롱한 노인을 부축해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 노인이 김밥 할머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김밥 노점의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소리쳤지만 순덕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비켜요. 우리 환자분이에요. 한 남자가 민우를 밀쳤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제가 아는 분인데 왜 이러세요? 신경 꺼. 여기 직원도 아니면서. 남자들은 민우를 무시하고 순덕을 병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멀쩡한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 남자들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며칠 전 학교 앞에 왔던 그 비서실장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민우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민우 학생.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가 위험해요. 지금 한남동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가셨어요. 뭐라고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고요? 민우는 상황을 설명했고 비서실장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비서실장이 거의 동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우 학생,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쪽 병실로 끌고 갔어요. 민우가 가리킨 방향으로 비서실장과 경찰이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이 모든 것이 재현의 지시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순덕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몇 시간 후 순덕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 병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순덕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재현이 탄 차를 마신 것,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간 것. 민우 학생이 우연히 배달을 가던 중에 회장님을 발견하고 경찰과 저에게 연락해 주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순덕은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순덕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민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25년을 함께 산 재현은 자신을 버렸지만 몇 번 만나지 않은 민우는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재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감금, 위조 진단서, 수면제 투약 등 여러 혐의가 쌓여갔습니다. 재현은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결국 재현은 구속되었습니다. 순덕은 복잡한 심경으로 유치장에 갇힌 재현을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니?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잣집 손자의 후계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랑 피도 안 섞였다 그러고 회사도 날아갈 것 같아서요. 당연히 제 거라고 생각한 게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버리려 한 적은 없어. 다만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순덕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25년을 함께 산 건 사실이니까.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는 벌을 받아야 해.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해숙을 만났습니다. 해숙이 일하는 중식당에서 식사 후 순덕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해숙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순덕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아이들이 뒤바뀐 일 해숙이 키운 아이가 실은 순덕의 친손자였다는 것, 그리고 재현이 해숙의 친아들이라는 것. 해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가 1년 동안 키운 그 아이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진짜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고 순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은 제가 25년 동안 키웠습니다. 하지만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여성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아이를 바꿔 키운 운명. 그리고 그 모든 비극. 제 친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저를 해하려 했거든요. 순덕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해숙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제가 키웠어야 했는데, 제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해숙과 순덕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우야, 앉아라. 해숙이 아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은 민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재현 씨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민우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몇 달 후 재현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순덕이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현은 진심으로 반성했고 할머니를 따라 빗바닥에서부터 진심으로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해숙은 재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진짜 모자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순덕의 김밥 노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와 해숙, 그리고 재현까지 함께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거 맞아요? 재현이 서툴게 김밥을 말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세게 말아. 순덕이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그래도 좋아요.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운명은 잔인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노점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김밥을 사들고 갔습니다. 할머니 김밥은 역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었답니다. 순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노점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올까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아직 배울 게 많아.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내일 올게요, 할머니. 민우도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자. 가족이잖아. 해숙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가족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아, 그리고 진짜 손자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렴.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따뜻한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